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41강 해방전국 마지막. 한민당 친일에서 친미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일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굉장히 무더운 초여름 6월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여름이죠. 예. 네. 근데 아직 6월 초인데요. 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그렇네요. 이게 정말 덥습니다. 예. 오늘 지금 방송을 하는 날은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아직 지금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그렇죠. 않은 상황에서 네, 이 선거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은 가운데 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만족하신 네. 분도 계시겠지만 또 불만족스러운 분도 네네. 계실 거고 어차피 이루어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결과를 잘 네. 평가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네. 미래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저는 또 우리 다드사가요. 우리 공부하는 방송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선거를 또 유심히 지켜봤는데 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곳 가운데 13곳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예,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예. 있는 거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성격을 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 우리 네. 학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이 그쵸. 본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이야말로 이제 진보적인 것이고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이야말로 네. 현실에서 예. 지금의 모습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도약할 수 네.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진보적인 교육감님들께서 많이 선출되셔서 진보적인 예. 그다음에 또 창조적인 네. 그 교육 예.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네.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교학사 교과서 등 외국 교과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예, 분노도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외국 교과서들을 확실하게 학교에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막아주실 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더더욱 든든하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역사를 또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 또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던 대로 6월이니까요. 6월 항쟁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6월 동안 같이 오늘의 역사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일단 6월 항쟁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우리 아이들과 또 같이 듣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어떤 사건인지 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역사하면 4.19, 5.18, 6월 항쟁 이렇게 보통 꼽는데요. 예, 6월 맞습니다. 항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7년 1987년 6월 항쟁.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87년 6월 10일부터 네. 6.29, 6월 29일 6.29 선언이 있기까지 약 20일 동안의 어떤 민주화 시위다. 네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87년이면 노태우 정부 때인가요? 아닙니다. 전두환 정부 말기이죠. 아, 이때가. 그래요? 예. 그래서 87년 네네. 겨울에 87년 겨울에 네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87년 겨울에. 예, 87년 4월 13일 네. 대통령 전두환은 국민들의 열망이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민주주의의 요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그럼 뭡니까? 국민이 주인 되는
그렇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실현하는 건 우리가 이번 주에 했었던 바로 뭡니까? 투표. 그렇죠. 선거.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전두환과 그 이전에 박정희는 네네. 유신 정권을 통해서 체육관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네네. 그러한 간선제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전두환이 더 이상의 개헌 논의를 중지한다. 그리고 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 이양, 즉 간선제 체육관 대통령이죠. 이른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호헌이라는 말은 네. 수호한다, 헌법을. 그래서 간선제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 전두환이 대통령직에 있었던 게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80년 쿠데타로 이제 그렇죠. 12.12 사태로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고 한 7년 그렇죠. 정도가 7년, 8년 정도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체육관 선거로 그 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왔던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70년대로 네.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네. 그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예, 이게 박정희 시절에 그렇죠. 예. 그 남북 간의 화해무드를 일시적으로 조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 그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남북의 통일.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고무가 되고 네. 굉장히 통일에 대한 열망이 예, 그렇죠.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기습적으로 유신 헌법을 그때 그 시절에. 선포를 하게 되면서 예. 종신 대통령,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죠. 네네. 통일주체 국민회의. 라는 허수아비 기구를 세워서 네.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1979년 10월 26일 네. 대통령 박정희가 그의 부하였던 신복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을 하게 되는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 보안사령관으로서 네.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군사 독재의 재연장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 시위의 민주화 요구의 핵심이 바로 80년 5월 광주 항쟁이 되는 거죠. 네네. 이러면서 대통령직을 다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체육관 선거로. 네. 아, 그때 당시에. 예. 아, 그렇군요. 쿠데타를 일단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체육관 선거로. 사실 근데 그것은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박정희 시절에 그렇죠. 만들어졌던 그대로. 절차와 체육관 선거. 내용만 살짝 바꾼 거죠. 예. 그걸 그대로 해서 지금처럼 뭐 4년, 5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일종의 약간 거의 뭐 장기 집권을 용이케 충분히 하는 가능했었던 시기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일는 과정에서 이제 6월 항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뭐 야당, 네. 뭐 제야 단체, 시민, 학생, 네. 노동자, 농민 할 것 없이 대규모의 민주화 요구를 향한 투쟁, 네. 저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의 계기가 네. 바로 박종철, 당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회장이었던 박종철 군의 사망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네.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이분이 사망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 다제사에서도 한번 설명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드린 적이 적이 있는데요. 예. 학교에 서울대학교에 대학문화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 서클이 네.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선배였었던 박종철의 선배였었던 박종훈이 네. 그 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 사법경찰, 네. 그다음에 또 학교 그 건물 내에 네. 그 사법경찰이라든가 그 정보기관의 어떤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수배를 하기 위해서 수배받고 있었던 선배였던 박종훈을 잡기 위해 네네. 후배였었던 박종철을 네.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안 당국은 경찰은 박종철을 연행을
가는 거죠. 불법적으로. 네, 그리고 네. 박종훈 해조를 캐묻습니다. 어디 있냐, 불어라.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박종철이 이제 순순하게 대답을 하지 않자 경찰은 그때부터 잔혹한 폭행과 네.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게 된 거죠. 네, 영화 변호인에서 보셨던 장면들 예, 생각하시면 그것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에서 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을 받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이걸 두고 이제 분노가 커지면서 그렇죠. 네. 이게 이제 1월이었는데요. 네네. 1월이었는데 그때 그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자 당시 치안본부장 경찰청장 네네. 경찰청장이었던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예, 그러니까 사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탁 한 대 쳤을 뿐인데 바로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예. 이제 황당한 해명을 해놓아서 더욱더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이 그 부검했었던 의사 네, 박동호 교수 황적준 박사입니다. 네, 이 그 황적준 박사는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네. 부검의였는데 경찰의 회유와 압박을 물리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아,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경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적은 일기장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치안본부장이었던 강민창이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네. 고문 경찰들이 네, 체포가 되고 네네. 구속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박종철 군의 시신을 벽제화정터에 화장을 해버리는 거죠. 아우. 가족의 동의도 없이. 참 가족의 동의도 없이 정말 뭐든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네요. 정말.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 요즘으로 치면 뭐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네. 장관이었던 정호용이라는 사람이 네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 라면서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호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 네, 당시 특전사령관, 즉 특수부대 사령관이죠. 광주 학살의 책임자 중에 하나죠. 그러면 내무부 장관 역시도 그때는 군인 그렇죠. 출신이었던 거죠. 예. 전부 다 군인 출신이었던 그 당시 거네요. 대통령 후보가 이제 노태우였는데 네네. 노태우는 바로 전두환의 육사 11기 그쵸, 동창이죠.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예.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 특전사령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느냐?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죠. 네, 그럼요. 죽인 사람 아닙니까? 네네. 학살 책임자. 그죠? 때릴 수 없고 죽일 수는 있다 이런 건가요? 예. 네. 그 당시에 또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 바로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김승훈 신부님이 네네. 미사 시간에 광주 민주화운동 7주기 추도 미사 시간에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과 네. 그 조작을 폭로하는 예. 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계기로 예. 6월 항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 6월 항쟁을 알리기 위해서 박종철의 고문으로 네. 인한 사망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 시민들이 예. 거리에서 그것을 진실을 알려내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했었지만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고 네. 그 유인물이 다 압수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또 지금처럼 SNS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중파 방송들, 언론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이제 뭐 홍보물을 뿌리거나 이런 것밖에 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연행도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죠. 네,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요구가 그 1월 달에 발생한 일 네, 아닙니까? 네. 그게 봄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그 잠잠하게 네. 그 권력의 폭로, 네, 네. 그 권력의 그 은폐. 네. 하지만 꾸준하게 그것을 폭로하려고 네. 했었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폭발적인 항쟁으로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여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었던 네. 이한열 군의 사망 사건. 최루탄을 맞아서 그렇죠. 예. 87년 6월에 네. 시위에 참여하던 중 전경이 쏜 SY44라고 하는 네. 체류탄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이 바로
유월항쟁, 6.29 선의 도화선이 된 네.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사진은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한번 예, 좀 맞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이한열 열사가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정신을 잃은 듯 보이는 모습을 예. 뒤에서 친누로 보이는 분이 부축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죠. 뒤에서 안고 이렇게 부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그 사진이 또 공개가 되면서 더더욱이 많은 분들이 또 예, 맞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바로 우리나라 국내 신문사에서 네. 찍었던 사진은 아니고요. 당시 로이터 통신사 기자였던 정태원 씨가 촬영을 해서 뉴욕타임즈 일면 머리 기사에 실린 사진입니다. 하긴 그런 사진이 그것도 군부 정권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실리기는 뭐 쉽지가 않았겠죠. 예, 맞습니다. 다행히 오히려 외신에서 보도를 해주는 바람에 그게 더 알려지게 됐군요. 예. 이한열 군의 그 장례식은 1987년 7월 9일 민주국민장으로 네. 거행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추모 인파가 서울에만 100만이 넘었었고요. 와. 예. 사실 이런 게 물론 이한열 열사의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마음,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뭐 박종철 군도 그렇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동안, 군부 정권 동안, 뭐 5.18 때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억눌려 왔던 이 민중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좀 터져나온,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히나 사람이 죽고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특히나 더 많이 폭발하는 경우들이 이때까지 항상 민주화 투쟁에서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것을 계기로 이제 그 6월 항쟁의 불길이 네네. 거세게 이뤄졌고요. 네. 지방에서 특히 이제 울산이라고 하면 그 중공업, 노동자들의 예, 도시 아닙니까? 그쵸. 노동자 투쟁이 대규모의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네. 당시 제야단체와 야당 인사들은 또 네. 시민단체 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뭐 줄여서 국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네네. 발족을 시키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 은폐 규탄 및 호언철폐 국민대회를 바로 6월 10일 날 조직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규탄 대회를 민주주의 수호투쟁으로 결합시키면서 예, 당시 경찰은 정부는 6만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을 해서 원천 봉쇄를 합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전국 18개 도시에서 네.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길에 나와 있었던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이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바로 넥타이 부대가 되는 거죠. 네. 아, 넥타이를 메고 시위를 하러 나오셔가지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했던. 예,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생이었었는데요. 네네. 저희 집이 서울시청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먼, 되게 구로공단에 가까운 데였는데, 네네네. 거기까지 최루탄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학교 수업을 점심 때까지만 하고, 그래요? 오후 수업을 하지 않고 귀가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그렇군요.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중학생 그때는 때라 너무 어려가지고. 못 갔죠. 그때는 네. 못 갔는데, 아버지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빨갱이 소행이야. 그러니까 데모하거나 이러면 안 돼. 넌 공부 열심히 해.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이제 네네. 저희 외삼촌께서 대학생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삼촌도 빨갱이야? 아니면 빨갱이랑 친해?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네. 선생님이 삼촌이 제 삼촌이. 꿀밤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빨갱이가 어딨냐? 그랬구나. 전두환 나쁜 놈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들었죠. 어떻게 대통령한테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할 수 있어요, 삼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순진했던 있었고요. 그때. 예. 그때 저희 외삼촌께 제가 대들었었던 예. 일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대규모의 경찰 병력을 네. 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백골단이라든가 저번에도 무자비한 얘기하셨던. 폭력적인 진압이 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의 어떤 저항에 대한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몰랐었고요. 네. 밤새도록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고요. 명동성당 계속된 시위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퇴각을 해야 되죠. 예. 그 당시 명동성당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명동성당에서 이제 점거농성을 이루어지고요. 네. 한 일주일 가량
닷새 동안의 그 점거 농성이 계속되면서 성당 안과 성당 밖에서는 네. 그 노동자들, 또 그 당시 그 명동이나 종로가 이제 그 넥타이 부대, 즉 네. 사무직 예. 노동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지원 시위. 그래서 먹을 게 없고 원천 봉쇄되면서 명동성당 안으로 진입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네네. 뭐 물이라든가 뭐 컵라면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뭐 필요한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과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의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던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 투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6월 19일, 6월 20일에는 호헌철폐, 독재타, 원래 구호는 호헌철폐였거든요. 네네. 에서 독재타도, 민주쟁취, 군부 독재 지원하는 미국은 물러나라. 이렇게 격화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군부대의 투입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제2의 광주 그렇죠. 광주 민주운동 실제로 전두환 정권은 군부대 투입을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아, 또 이미 한 번 했던 게 있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 그 80년 5월 예. 광주 항쟁 당시 미국의 군부의 그 군병력 네. 투입을 암묵적으로 동의했었다라고 하는 네네. 문서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현재로서는 미국이 그 전두환 정부의 그 군부 네. 군인 투입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인 투입을 방조했을 가능성도 네네. 없지 않다. 사료가 발굴된다면 그런 사료도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어찌됐건 그래서 결국은 그 덕분에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전두환 역시도 꺾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항복 선언이 바로 이제 6.29 선언입니다. 네. 6.29 선언의 주요 내용은 직선제로 개헌을 한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네. 대통령을 뽑는다. 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민주화 조치를 시행하겠다. 라게 되는 거죠. 진정한 민중들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직선제에서 다시금 정말 소중하게 얻게 된 우리 선거권에서 전두환의 절친이라고 불렸던 역시 그렇죠. 분신이죠. 예, 이 50의 책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 당선이 되면서 광주 학살의 책임자 그렇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이 계기에는 국민의 민주주의, 군사독재 반대에 대한 열기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야권이 예. 야권의 대통령 후보 김영삼과 김대중이 두 후보가 단일화하지 못함으로써 그랬군요. 이것이 돌이켜 보면 엊그제 있었던 6월 4일 지방선거에 네네. 있었던 정치권 뭐 진보적인 정당이든 네. 새정치연합이든 네네. 많은 정당들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대목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6월 항쟁 사실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노태우가 아닌 좀 민주적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더라면 한 번에 제대로 이 50 세력들을 좀 도려내고 확실하게 처벌하고 좀 이런 식으로 그 기세를 모아서 6월 항쟁의 기세를 모아서 좀 해치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책임자 중 한 명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50 전체에 국민들이 면죄부를 준 것 같은 그런 셈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예,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친일부역자, 반민족 네. 행위자들이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80년 5월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 네. 노태우가 감옥엔 가긴 했지만 네. 곧 사면되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역사, 광복 이후의 역사, 일제강점기 이후의 역사에서 민족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사람들에 대한 네. 단죄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노력들이 네. 2014년 대한민국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린 반성을 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넓은 아량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것에 대한 단죄는 분명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범죄자에 대한 배려, 아량이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6월 항쟁 관련한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의 역사로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은 다음날 열릴 예정인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원철폐 국민대회를 앞두고 연세대에서 열린 6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후에 가두 시위 도중 전투 경찰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 22살의 나이에 사망했다. 전투경찰은 시위대를 겨냥해 최루탄 SY-4포를 총처럼 수평으로 쏘았고 이것이 머리에 맞은 것이다. 당시 이한열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같은 대학 학생 이종창에 의해 부축당한 채 피를 흘리는 사진을 로이터 사진기자였던 정태원이 촬영해 뉴욕타임스 일면 머릿기사에 실리면서 전두환 독재 정권의 포갑적인 무력 진압의 잔인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87년 7월 9일 그의 장례식은 민주국민장이라는 이름으로 장례식이 진행됐는데 연세대학교 본관, 신촌 로터리, 서울시청 앞, 그리고 이곳의 순으로 이동되며 진행되었다. 당시 추모 인파는 서울 100만, 광주 50만 등 전국적으로 총 160만 명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어디인가? 1. 청와대 2. 동화면세점 3. 청계광장 4. 동작동 국립현충원 5. 광주 망월동 5.18 묘역. 네, 41번째 강의입니다. 해방전국 마지막 편, 한민당, 친일에서 친미로 편입니다. 네, 해방전국을 저희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까지는 일단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선생님, 인민위원회, 이런 쪽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하지만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대항에서 예. 실제로 국내에서 이미 자리가 잡혀 가고 있었던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를 누르고 미 군정의 힘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주름잡고 있는 세력, 주류 세력으로 돌변하게 된 친일 세력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우리 해방전국 첫 번째 편에서도 대략적으로는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민당이 그 주축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민당에 사실상 이제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삐끗한 잘못된 시작을 처음 가게 만들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 역시 여기 주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승만과 한민당이 손을 잡게 됐는지 이야기를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민당은 한국민주당의 줄임말이죠. 어머, 민주당? 예. 한국민주당이요? 야, 어떻게 또 거기에 민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요. 이 정당이 사실 처음에는 다른 여러 정치 세력들보다는 이 친일파 지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지주들 이런 좀 부유한 친일 예. 세력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일종의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 리그가 너무 힘이 센 거죠. 네네. 예. 근데 처음에는 일단 물론 돈은 있었겠지만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한 거죠. 네네. 이제 백과사전이라든가 네.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한국민주당, 한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네. 민족주의 보수 세력이 집결하여 창당한 정당이라고 네. 나와 있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민족주의 보수 진영이라고 한다면 임시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족주의 보수 정당. 네. 바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한국 독립당이 네, 되는 네, 거죠. 김구 네. 선생님의. 그렇죠.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해방정국이라고 하는 시기에서 네. 한 정치 세력, 사회 집단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집단, 네.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알아볼 게 바로 이제 한국민주당인데 네네. 한국민주당의 성원들은 누구인지, 그렇죠. 그 사람들의 기반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더군다나 해방정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은 과거에 대한 청산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대한 청산의 핵심은 바로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고 네네. 친일파들과 친일 부역자, 반민족 행위자들, 민족 배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재산, 네. 결국에는 그 조선 민중의 피와 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를 청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그다음에 물적 토대를 청산하는 것이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수립이 될 네. 만들어질 건설될 정부의 형태는 무엇이냐. 네.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지난주에서 봤던 인민위원회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요구들이 다 그리고 임시정부도 그렇고요. 다 이러한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안고 그것을 중점으로 내세우면서 정치 세력을 형성했던 곳들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민당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한민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한민당의 인적 구성을 보면은 김성수, 유명 동아일보. 그렇죠? 예. 고려대학교. 예. 그다음에 경성방직. 그래서 대지주. 네네. 친일 자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의 형제였던 김현수, 삼향사죠. 네네. 삼향라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네네. 이렇게 그 지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네. 두 번째로는 일제 강점기 때 동아일보에 네. 종사했었던 사람들. 즉 민족 개량주의자.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족주의적 성향, 항일 독립운동도 좀 열심히 했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제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다 친일로 돌아섰던. 그렇죠. 변절했던 사람들. 네네. 이랬던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죠. 그 다음에 또 중앙고등학교를 관련으로 인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자본가 계층, 그 다음에 또 학연으로는 보성전문학교, 그 다음에 또 중앙고등학교, 동아일보.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구미, 서양을 유학했었던 자유주의 사상을 갖게 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가 친일 관료 출신들, 친일 관료 출신들이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것도 광복 직후에 어디 도망가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정치 세력을 형성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미군정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건데, 네네. 이 총독부가 그 여운형 선생님과 네. 아베 총독, 그 총독부 간에 어떤 네. 협상을 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그렇죠. 만들어지고,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네. 하는 나라, 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총독부하고 미군정, 네. 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미군정의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총독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은 미군정에도 협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미군정은 친일 부역자, 친일 관료들을 고스란히 네. 미군정에 예. 등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을 관리로 임명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한반도 조선의 지배 질서를 미군정 중심으로 이제 꾸려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원래는 건준 이 여운형 선생님께 넘기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 그걸 미군정과의 이 컨택으로 깨버리는 거군요. 일본 총독이. 쉽게 얘기하면 계약 위반인 거죠. 네, 한두 번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미군정에게 넘어가게 됐던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네. 그 미군정
네. 이제 메가더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미군정의 그 담당자였던 책임자였던 하지 중장이 있었지만 예. 하지 중장은 한반도의 관할이었고요.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 그 필리핀 등 그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했을 때 그 네. 관할 지역을 총 지휘했었던 사람이 바로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죠. 네, 사실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어릴 때는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는데요. 예. 네. 뭐 오스트레일리아의 수호자, 필리핀의 해방자, 일본의 정복자, 네. 한국의 방어자.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네. 바로 미국 재무부에서 메가더를 위해서 금메달을 만들어서 수여를 하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를 지켜준 아주 훌륭한 장군으로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예. 뭐 대표적으로 그 인천의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더의 동상이 있고요. 네네.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사람하고 한민당하고는 무슨 상관인가요? 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네. 이 사람과 그 이승만의 관계가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지금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메가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시아통입니다. 네. 예,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터를 네네. 졸업을 했는데요. 역대 3등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좀 깊은데요. 우리나라하고는. 네네. 이 사람이 아버지인 아더 메가더는 1905년에 고종 황제를 아련을 합니다. 그때 이미 한국에 예. 오셔가지고요. 예. 예. 그때 메가더의 이야기로는 메가더의 회고록에 의하면 자기가 아버지의 부관으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군인 출신이죠. 네네. 아버지의 부관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요거는 메가더 좀 약간 미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버지 메가더가 고종 황제를 만나면서 그 선물, 뭐 질화로, 청동으로 만든 화로를 선물을 받습니다. 이 정도로 그 고종 황제와의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아더 메가더 등의 미국 사절단이 1905년에 대한제국 그 고종 황제를 방문했을 때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예, 이때가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바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던 거죠.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바로 뭡니까?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맞바꾸는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 네네. 아더 메가더가 조선 땅에 밟았을 때는 러일 전쟁의 상황, 그다음에 또 일본의 패권을 확인하러 온 거죠. 고종 황제를 만나러 왔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고종 황제는 정말 순진하게 좋은 마음으로 선물도 주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때 이미 점령군의 그 국가의 군인으로서 그렇죠. 식민지를 확인하러 온 거군요. 예. 향후의 식민지를. 그렇군요. 네. 그리고 메가더 같은 경우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뭐 네. 최연소 사령관, 뭐 최연소 일단 실력은 있었던. 육군사관학교 뭐 교장 뭐 이렇게 네네네. 최연소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에 참전하기도 하고 1차 대전이 이제 종전을 하자 육군 대장으로 예편 즉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다시 소장으로 그러니까 그 별이 4개였는데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전쟁이 나니까 별 2개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 좀 계급이 낮게 그렇죠. 들어오는 거군요. 예.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사령관으로 이제 태평양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령으로 들어온 거면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소장으로 들어온 거면 그렇게 영향력이 있나요? 근데 원래는 육군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육군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자체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별이 2개로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네. 그게 뭐 별 계급적으로 낮았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 그러니까 계급은 다시 복무를 했기 때문에 별 2개로 낮아졌을 뿐이지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국방부 내에서 미 육군 내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실제로 메가더는요 영국의 처칠 수상과 네. 8천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군 내에서도 그렇겠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 입지가 있었던 인물이군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육촌 관계입니다. 장난 아니군요. 예. 대단한 집안에. 이렇기 때문에 그 태평양 전쟁 시기, 그 다음에 또 광복 이후의 시기, 그 다음에 또 6.25 전쟁 시기에 메가더의 영향력은 뭐 상당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리고 그 6.25 전쟁, 6.25 전쟁 전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 아닙니까? 네네. 이 트루먼 대통령은요, 메가더가 1차 대전 때 네. 사단장이었을 때 포병 대위였어요. 그러면 후배 한참 까마득한 부하죠. 까마득한 부하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직급이 뭐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뭐 소장이어도 함부로 절대 하지 못하는, 특히나 군대같이 상명하복이 굉장히 심한 그렇죠. 그런 문화에서는 더더욱이나 말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그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네요. 예. 그리고 그 당시 국방장관이 마샬이었는데, 네네. 마샬은 육군참모총장 시절 부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완전 직속 이 후배였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는요, 그 계급이 뭐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사단장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대위고, 네. 국방부 장관이 내 부관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본토에서 어떤 명령과 정책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아시아, 즉 일본과 조선에서는 메가더의 이야기가 아시아의 대통령이었던 거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왕이죠, 왕. 네, 왕.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가더는 워싱턴의 네. 결정 과정을 무시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런 이 메가더가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아시아 전체,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정세를 주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다른 이런 건준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한민당을 밀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게 된 거잖아요. 이승만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메가더가 점지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요거는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승만이 그래서 요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메가더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아부를 했군요. 예, 그래서 메가더가 이승만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인. 거기에는 뭐냐면 이승만은 대단히 반공주의자다. 그다음에 반소주의자다. 네네. 그다음에 영어에 능통했죠. 그다음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메가더 또한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독립의식도 형성이 됐었던 거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됐었고요. 다시 또 이야기를 돌아와서 네네. 이 한민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지주층이다. 네. 그다음에 또 동아일보, 고려대학교, 보성전문학교, 네네. 그다음에 또 뭐 중앙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유학파, 자유주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 개량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친일관료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장덕수. 장덕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신민화를 목적으로 하는 네.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그래서 뭐 징용, 학병 이런 것에 대한 뭐 연설, 지지 연설을 네네.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또 송진우는요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를 주관하면서 네. 미국에 의존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라, 뭐 조선의 독립,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해방 후에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 통치.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군정을 지지하는 네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이 이제 의존적인 미군정에 확실하게 붙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민당은 그 지주, 그다음에 또 친일 자본가, 네. 친일 지식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친미적인 성향. 왜냐하면 총독부 관료들이 친일에서 친미로 돌아서고, 네네. 그다음에 또 자신들의 어떤 친일 전력을 은폐하고, 그것을 속이고 그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일에서 친미, 즉 어떤 지지 세력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세를 따르는 거죠. 예.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기독교계 세력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뭐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메가더도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도 예. 하셨고요. 근데 어찌됐건 사실 한민당이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같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어찌됐건 간에 그 구심점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민중적인 저항이 거셌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앞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간판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죠. 나름대로 우리 민중들에게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기 앞에 서게 되면서 마치 그 속내는 다 친일파고 지주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게 가려지고 이승만이 이끄는 정치 세력으로 보역이 됐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한민당은 뭐 대다수의 친일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친일파가 돈도 있고 네. 경제적, 정치적, 어떤 행정적인 토대를 네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가지고 있는데 속된 말로 얼굴 마담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왜냐면, 예. 좀 해줄 만한. 예. 친일파 최남선이 무슨 한민당의 대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돌을 맞죠. 그렇죠. 그러면 네.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도 접촉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과도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분이 해외에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국내에는 좀 정치적 기반 자체가 좀 없는 편이셨다고.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뭐 민중들은 예. 우리 조선 그 인민들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예. 알고 있죠. 김구 선생님도 알고 있죠. 예. 하지만 그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님을 지지하고 조직화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민당은 그 당시 최대 정적이었던 건준 네. 여운현 선생을 배제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건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친일파를 처단을 해야 되고 조선의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좌우를 망라한 예. 그렇죠. 좌우 합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모든 세력이 들어와라라고 하는데 한민당은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쵸. 친일파니까. 한민당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니까요. 그냥 그렇죠. 친일파죠. 매국노들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건준에 대한 오해가 지난 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건준의 지역 위원장님들은 뭐 좌파 성향의 분들도 계셨지만 네. 건전한 보수 우익, 네. 지역 유지 네네. 뭐 이렇게 네, 그럼요. 계속 건준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민당은 건준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준을 반대합니다. 네. 건준을 반대하는 명분이 바로 임정봉대라는 건데 네. 임시정부를 받들어 모셔야 된다. 건준이 조선 인민을 대표할 수가 없다. 네. 조선의 자주독립 국가의 건설을 건준 주도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 건준을 지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콧을 하면서 임시정부를 괜히 끌어들인 건데 실제로 근데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한민당과 같이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승만하고 김구 선생님이 이제 같이 들어오는데 둘 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네네.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뭐 전에도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예. 이승만이 먼저 귀국을 합니다. 네. 근데 이승만한테 미군정은 바로 순종 황제가 타던 리무진을 제공을 합니다. 아, 이게 메가더 효과인가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승만을 환영회에서 네. 하지 중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점령군의 대표자인 네. 하지 중장이 직접 네. 독립투사이자 애국지사이자 민족의 지도자이자 뭐 소개를 그렇게 해주는군요. 굉장히 거창하고 화려하게 해줍니다. 아. 그런데 임시정부 요인 김구 네. 선생님이 올 때는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도 흔들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왜요? 이건 뭐, 미국하고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김구 선생님 오직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보다도 훨씬 더 정말 온몸을 바쳐서, 평생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진정한 지도자셨는데, 참. 네. 그리고 미 군정은 한민당에게 네. 자동차 9대를 기증을 했죠. 이미 뭐 한민당과 미군정과의 관계가 예. 이미 미군정은 한민당을 남한에서 유일한 동맹 세력으로 네.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네네. 나머지는 배타하겠다. 예, 나머지 이제 독립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은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고 여운형 선생님이고 모조리 다 일종의 없애야 하는 빨갱이라고 이제 낙인을 찍게 된 거죠. 예.
아, 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민당은 이승만, 그 다음에 또 김구 선생님을 네. 뭐든지 모셔서 네. 그 한민당의 총재, 대표자로 추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네. 당연히 김구 선생님은 거절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런데 그런데 이승만도 거절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의외네요. 처음에는 일단 거절을 하는가요? 예. 예. 왜냐하면 그 눈치가 되게 빠른 거예요. 한민당은 그쵸. 친일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경제적 기반은 탐이 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또 이승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독자적인 네.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죠.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왜냐하면 한민당에 들어가게 되면 한민당의 좌우가 돼야 되거든요. 아. 이승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정치가다. 정치 술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승만은 한민당 총재 취임을 간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는 미군정도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발족을 시킵니다. 혼자서 그냥. 예. 예. 근데 여기에는 한민당, 국민당, 건준, 조공이라고 조선공산당이죠. 네. 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직접 주도로 만든 이 위원회에 모든 그때 당시에 있던 대한민국에 있던 정치 세력들이 다 참여를 해서 같이 뭔가 이제 만들기 위해. 그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 한민당이 들어간 것 말고는 어쨌든 의미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이제 네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 대표가 바로 이승만이 되는데 나중에 좀 이후에 건준과 조선공산당. 왜냐하면 그 이승만의 행동, 그다음에 이승만의 성명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반공 이런 노선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좌우합작을 중심으로 했었던 건준은 네. 여기에 참여할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조선공산당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사회주의 세력이라든가 좌파 세력을 적으로 규정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건준과 조선공산당은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체는 남아 있고, 네. 그리고 그 단체 한민당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남아 있고, 네. 이승만이 대표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세력의 대표자가 이승만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대통령이까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이승만이 한민당의 대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네. 한민당을 아우를 수 있는 네. 여기에는 한민당과 이승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첫째로는 친일파 중심의 한민당 세력은 자신의 친일적 전력, 친일 네. 경력을 은폐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었던 거고 네.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 경제적인 세력,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예. 참. 더군다나 한민당은 미군정에 참여한 친일 관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미군정에 참여하는 지지 기반을 또 가져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승만은 국내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공 세력. 네. 이면 무조건 뭉치자라고 하는 반공 이데올로기. 이것이 친일파들의 중심이었었던 한민당과의 이데올로기와도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친일을 덮기 위해서 반공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미국과 굉장히 친밀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뭐 이해관계하고도 굉장히 맞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승만의 세력에 그나마 있는 세력의 핵심이라고 네. 하는 건 바로 이제 구미위원회라든가 미국 유학파,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네.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한민당에서도 그 유학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적으로도 좀 겹치는 중첩되는 면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김구 선생님이 임정계열의 요인들은 어떻게 배제가 됐느냐? 그러게요? 이분들은 뭐 사회, 뭐 공산당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건준 중심의 네. 조선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또 이승만 한민당 미군정의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세력이 없는, 국내 기반이 없는 임시정부 세력이 끼어들 틈 자체가 좀 없었다. 라는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민당이나 이런 쪽에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민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임정봉대를 네. 핑계를 대서 임시정부를 되게 환영하는 입장이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임시정부 내에서 네. 보수 우익 독립운동가들은 한민당과의 제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거는 뭐, 예. 이때까지 살아온 그분들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우익 세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건준이 145개의 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자치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군정이 봤을 때는 김구도 보수 우익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보수 우익과 김구 선생, 임정 계열의 보수 우익 세력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그 미군정에서는 불리할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 대단히 외세 의존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 의존적이고 미국 메가더한테 편지하고 미국의 보호를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발언도 네네.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의 정치 노선과 김구 선생님의 민족주의적인 성향, 그다음에 또 명분과 의리를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는 이제 서로 이제 일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예. 그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임시정부 계열의 어떤 독립운동가 네. 김구 선생님들이 그쪽에서 배제가 되는 네. 상황으로 갔었다. 사실 뭐 배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도 있겠지만 임시정부 측에서 사실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이미 상황이었을 거고요. 한민당하고 임시정부가 함께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탄생된 이승만과 이 한민당 예. 그리고 미군정까지 이 삼각 트리오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사실상 뭐 그 배경에는 당연히 미군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네. 요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인적 청산, 그다음에 이 중요하다. 역사 청산이 중요하다. 친일부역자들을 단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수탈했었던 물적 토대, 그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농민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대다수 우리 민중들이 농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토지. 예. 농민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뭐 이런 거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할 것이냐, 유상매수, 유상분배할 것이냐. 뭐 유상이라고 하는 건 돈을 내는 거고 그렇죠. 무상이라고 하는 건 돈 없이 하는 건데 아니 친일파들의 재산을 어떻게 유상으로 합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예. 이 여기에서 한민당과 한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 예. 세력들. 과의 입장차가 또 드러나는데 예. 아까 잘 지적하신 대로 친일파들은 돈이 있는 애들이죠. 그 돈은 바로 누구의 돈입니까? 민중의 피와 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면 자기들한테 돌아올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 재산을 지키기 위함. 예. 아니 진짜 뻔뻔하기도 이리 말할 데가 없네요. 목숨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진짜. 아. 예. 즉 네. 친일파 소유의 토지, 뭐 기업의 몰수는 자신의 물적 토대, 한민당의 물적 토대 붕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내 건 못 뺏어가. 예. 이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정치 체제 같은 네, 경우에 네. 건준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사회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 당시 논의가 됐었던 것은 바로 인민민주주의. 네.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네네.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네. 민주주의. 그래서 네. 의회주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정치 참여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유한 시민들에게만. 그렇죠. 건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네.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참여하려면 네. 노동자, 서민, 네. 농민들의 정치 참여, 의회 준치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쵸.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어떤 정치 체제, 의회 민주주의냐, 그 다음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냐에 따라서 노선 갈등이 있었던 거고, 한민당은 절대로 인민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돼 어려웠다라는 걸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제2차 세계대전 중 대다수의 미국인들과 연합국의 일반 여론은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더불어 일본의 천황을 민주주의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파시즘 체제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정책은 천황제를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전후 대의 정책의 결정을 미국 정부 내의 친일본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1944년 5월 미 국무성 극동아시아부장 그루는 같은 해 12월에 국무차관으로 취임한 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천황이 유일한 안전세력이며 천황을 지지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질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식민 지배와 태평양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일왕 히로히토는 전범 재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의 합동참모본부가 태평양 주둔군 총사령관이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이 사람에게 일왕에 대한 불기소를 명령한 사실이 1949년 1월에 밝혀졌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1. 대갈 장군 2. 또리 장군 3. 백선엽 장군 4. 박정희 장군 5. 메가더 장군. 네, 그럼 그렇게 해서 한민당이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미군정까지 등에 업고 친일파였던 과거를 모른 척 덮어버리고 미군정이 친미주의자로 옷을 바꿔 입고 단번에 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건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건준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인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네네.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네. 자치적인 그 질서 유지 조직, 치안 조직, 행정 네. 조직, 통치 조직이었던 인민위원회를 건설하면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이 한민당과 미군정, 그다음에 이승만은 위에서 관료 네. 중심 관료 주요 네. 요직을 장악을 하고 군대, 경찰을 장악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네. 되는 거죠. 그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요? 미군정 시기는 네. 민주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 체제죠. 네, 근데 말은 민주주의라고 점령군이죠, 하면서 그냥. 예. 이렇게 되면서 미군정과 한민당 그러니까 미군정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 한민당과 이승만이 실제로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 바로 뭡니까 그 미군정의 관리들이 네. 한민당 혹은 한민당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친일파들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건준이라든가 공산당을 이제 억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또 종북몰이, 네. 빨갱이 몰이가 시작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군인 병력과 경찰 병력을 대규모로 올리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때 그 군인들, 군인들의 면면, 경찰들의 면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사실 이전에도 친일 경찰들이나 친일 군인들이 얼마나 그 군과 경찰 모든 경력을 다 장악했는가 이야기 예. 드리기도 했었죠. 예. 그 당시 이제 미군정 시기에 조선경비대라고 이제 국군의 모태가 되는 네네. 조선경비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요, 그 송호석 네. 선생님만 광복군 지대장 출신입니다. 네네. 원영독 같은 사람 만주군 네. 출신이고요. 그다음 최병덕 육사 49기, 이영근 육사 59기, 56기, 네네. 정일관, 네. 만주 그 봉천군관학교 5기, 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군병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건준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체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정 황당하게도.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그 미군정에서는요, 40여 개 언론사를 통폐합을 하게, 폐간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언론도 탄압을 하게 되고.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군 경력으로 포괄적으로 일종의 이제 그 민주주의를 독립된 국가에서 제대로 된 주권 국가를 완성을 하려고 했던 건중과 그리고 민중들의 염원을 뿌리부터 아예 짓눌러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익들의 네. 테러. 네네.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렇죠. 거고. 여운형 선생님이 굉장히 뭐 10여 차례 이렇게 타살 위협에 시달리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만 해도, 네. 그
뭐랄까 살해되고 네. 암살이 그렇죠. 많이 됐는데 네. 모르는 사람들, 네. 얼마나 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겠습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이 그 네. 테러를 당해서 암살되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 인민위원회에서 전국 뭐 140여 개, 145개로 전국 각지에서 각지를 담당하던 일종의 그 지도자들이 지역 유지들이며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 역시도 아마도 숱한 공격의 대상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뭐 맞습니다. 지난번 반민특위 편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지만 반민특위 특히나 이 친이파를 잡기 위한 법적으로 만들어졌던 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 조사관들이나 그 위원들조차도 끊임없이 살해 위협, 암살 위험에 시달리셨고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 세력들, 한민당 세력들, 그리고 친일파 세력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오히려 진정한 독립운동가 분들이나 민중들을 강하게 억압하며 오히려 친일에서 친미로 돌아선 이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 미군정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었던 시기였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2차 대전의 그 전범 국가가 바로 이제 독일, 이탈리아, 네. 일본 아닙니까? 네네. 독일 나치 히틀러 죽었죠. 네네. 무솔리니 네. 죽었죠. 네. 천황 죽지 네. 않았습니다. 네네. 천황을 살린 사람이 바로 메가드죠. 예. 일왕을 사실은 전범 중에서도 최고의 전범이죠. 예. 모든 이 천황의 군대였잖아요. 그게 이야기하는 게 천황의 군대다라고 불렸고 모든 것이 다 천황 각하를 위해서 천황 폐하를 위해서 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뭐 7명 정도밖에 A급 전범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일본 왕이 가장 먼저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책임자죠. 네네. 만주국의 그 호수아비 네. 왕이었었던 그 아이슌자로 푸이라고 하죠. 만주국 네네. 황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네네. 이 사람도 바로 그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그 중국 정부에 네. 잡혀가지고 끝까지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허수아비 왕도 처벌을 받았는데 네. 통치자 일왕이 네. 처벌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배우가 바로 메가더였다라는 거고. 네네. 예. 그럼으로써 이제 한민당, 이승만과 한민당이 그 미군정의 그 비호를 네. 받으면서 당시 한반도 조선 땅에서 했던 정치를 주도하게 된 네. 계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신탁 통치, 반탁 통치에 대한 거죠. 네네. 그 당시에 그 김구를 중심으로 한 그 임시정부 세력은 네. 한반도에 대한 5개년간의 신탁 통치안이 발표되자 네. 주권을 선언하고 통치기구를 접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정을 부정하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발표를 한 게 이승만과 그리고 한민당 세력이 그걸 발표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막 모스크바 3상회의라든가 이래서 네. 소련과 네네. 미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거냐.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할 통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분할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선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당장은 조선이 네. 독립할 때 독립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잠시 네. 대신 조선을 통치해주겠다, 통치를 해주고 5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조선이 네. 독립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네. 도와주자. 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이 신탁 통치, 반탁 통치도 신탁 통치 찬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네.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왜곡되고 굴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어쨌건 간에 신탁 통치를 발표를 하게 되니까 네. 당연히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 세력은 그것을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주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오셨던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은요 즉각적인 독립을 열망하는 대중적인 지지, 네. 그다음에 또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신탁 통치를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그 1946년에는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 미군정하고 이승만이 이 신탁 통치 찬탁이냐 반탁이냐 네. 이걸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걸 추진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남과 북이 분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남북 협상을 하러 북으로 네. 가서 김일성 수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배제되고 그다음에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 세력도 배제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아예 그냥 배제를 시켜버리는, 그러면서 오히려 안 된다. 우리 민족의 하나 된 그런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빨갱이인 것처럼 그렇죠. 반공 이념에 내몰리게 되어버린 거군요. 예. 사실 이게 뭐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갈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선 치더라도 그때만 해도 갈려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게 갈라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그 38도, 네. 38도선은 편만만 38도선이었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그렇죠. 시기였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유명한 제주 4.3 항쟁이를 하면서 대대적인 빨갱이 사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예. 실제로는 이 빨갱이 사냥, 그러니까 반공 정신을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당사자들이 사실은 뭐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이제 친일에서 친미로 돌아섰던 기회주의자들이었다는 거고요. 예. 이 과정 속에서 신탁에 반대하며 진정한 조선의 독립 주권 국가를 세우자고 주장했던 많은 독립지사들이 이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와해가 되고 조직이 와해가 되고 하면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정치에 어떻게 보면 1인자로 한 70여 년까지 군림하고 있는 이 세력이 되어버린 한민당이 이때부터 그 초기에 그때부터 주류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절대 예. 있을 수는 없었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도 전혀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긴 그러네요. 예. 참 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분명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많았는데 어떻게, 왜 친일파들에게 다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참 한탄스러운 그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군정의 이런 또 다른 속셈 하에 거기에 결탁한 친일파들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까지 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에 계시던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리고 진정한 조선을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을 몰아내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있었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일제강점기 때 네.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재가 일본에 의해서 약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광복 후에 우리가 꾸준히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우리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 반대했었던 사람이 바로 메가더입니다. 야, 일본으로부터 그것도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그런 운동을 반대했던 게 메가더다. 예.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대한민국을 구해준 영웅으로 알고 있는 메가더가. 예. 예. 그때 메가더가 이랬습니다.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일본인들의 감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미군정의 통치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환할 수 없다. 일본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군요. 예.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뭐 한미일 동맹, 뭐 한미일 군사 동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한미일 군사 동맹의 핵심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군사 동맹인 거고 그렇죠. 유사시 한반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일본과 미국이 공조하여 한반도의 위급 상황을 정상화시키고 네, 네. 그것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다. 네. 이런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또 한미일 같이 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좀 푸시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도 그 일본과 정보 공유를 하자고 했다가 전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혀서 어떻게 일본하고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냐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못했었는데요. 이것이 미국과 끼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바로 곁에서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데도 미국의 이런 푸시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일본과 또다시 굴욕적인 협상을 맺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참 크네요. 예. 네, 이전에 그 해방정국 때와 지금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3번 동아일보 고려대학교 경성방직의 설립자인 친일 자본가 김성수와 임전 보국단 이사 장덕수,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사장 송준우 등 친일 지식인과 친일 관료 등이 핵심 세력으로 결성된 이 당은 친일 지주, 매판 자본가 등의 이해를 대변하고 친미적 성향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 미군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급격히 성장하였다. 해방 후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처단은 우리나라의 자주적 독립국으로서의 필수적 요건이었지만 이 당은 자신들의 정강과 정책 속에 친일파 처단을 포함시키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었다. 이 정당의 이름은 무엇인가? 1. 민정당 2. 민자당 3. 한나라당 4. 새누리당 5. 한민당. 네. 아무튼 오늘 41번째 41강 해방정국 세 번째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한민당 친일에서 친미로 편 함께 하셨는데요. 이승만 한민당. 한민당이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쭉 이렇게 역사를 계속해서 거치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이어져 온 이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정당인 거죠. 예, 지금도 명백한 증거가 새누리당 주요 국회의원들의 네네. 아버지 혹은 증조부, 할아버지가 친일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네.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격의 한민당과 그리고 메가더 이 미국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미군 문제,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끝내시면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6월입니다. 네. 6월 항쟁도 있고요. 또 8월에는 광복절이 있죠. 네. 정말로 광복되었는지, 정말로 민주화 항쟁이 끝이 났는지, 민주화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뜨거운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